이번에 분석할 경기는 9월 8일 늦은 저녁부터 진행하는 월드컵 예선전 해외 축구 경기입니다. 토방에서 여러분의 머리를 식혀드리기 위해 준비한 분석입니다. 배당 흐름 및 변경되는 이슈에 대해서 최종 조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카페 입장은 영상의 댓글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가입 권유 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스라엘과 이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직전 경기에서 몰도바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도르 페레츠가 선제골을 넣으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이후 솔로몬과 글루우가 이끄는 2선 라인이 경기 내내 활발히 움직이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할 만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팀 전반적으로 공격과 수비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노로 솔로몬과 오스카 글루는 개인 돌파와 연계 능력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 바리보 역시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수들이 있어 강팀을 상대로는 뒷공간 노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경기에서 에스토니아를 5대0으로 대승하며 가투소 감독 체제의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무이세 킨과 마테오 레테기가 공격진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다득점을 이끌었고 교체 투입된 라스파도리도 골과 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격 자원이 고르게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이전까지의 답답한 공격 전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슈팅과 압박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도나룸마가 골문을 든든히 지키며 안정감을 주었고 바스토니와 칼라피오리가 수비에서 안정적인 호흡을 보였습니다. 비록 노르웨이에 크게 패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전통적으로 강력한 수비와 세밀한 미드필드 조율 능력을 앞세워 조 2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있어 조 2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경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분위기와 공격진의 자신감을 앞세워 홈 어드밴티지를 노리겠지만 중립 경기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이점은 없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가투소 감독 부임 후 달라진 공격 전개와 적극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빠른 역습과 개인기를 활용해 한두 차례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경기 전체적인 주도권은 이탈리아가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브롤터와 페로제도입니다. 지브롤터는 이번 예선에서 4경기 동안 16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의 불안정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격력 역시 단 2득점에 그치며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인 알바니아전에서는 수비적으로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0대1로 패하며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브롤터는 전통적으로 5-4-1의 수비적인 전술을 가동하며 라인을 내리고 경기를 운영하지만 9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홈에서조차 큰 강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연속된 패배로 선수단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격에서 미드필더와 최전방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득점 기회가 제한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페로제도는 이번 예선에서 1승을 거두며 승점을 챙겼고 직전 경기에서는 강호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0대1로 패했지만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로제도는 강팀을 상대로는 고전하지만 비슷한 수준의 팀과 맞붙었을 때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두 경기 모두 패배하며 아직 확실한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지브롤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페로제도가 우위를 점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브롤터는 홈 경기라는 점 외에 뚜렷한 장점을 찾기 어렵고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득점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면 페로제도는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페로제도의 득점력도 폭발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량 득점보다는 신승의 승부가 유력합니다. 따라서 페로제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슬로베니아입니다. 스위스는 최근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라트 야킨 감독이 이끄는 스위스는 코소보전에서 627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88%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공격에서는 브릴 엠볼로가 2골을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그라니트 자카가 중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의 리듬을 조율했고
아칸지와 엘베디가 중심을 잡은 수비는 무실점을 거두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1득점 2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과 수비 균형이 잘 맞는 팀이며 홈 경기라는 이점까지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스웨덴과의 원정 경기에서 강팀을 상대로도 물러서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산디 로브리치가 골을 기록했고 비포트닉이 후반 막판 동점골을 넣으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19개의 파울을 범하며 지나치게 거친 플레이가 드러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공격에서는 베냐민 셰슈코와 비포트닉이 전방에서 활약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미드필드에서 창의성을 담당하는 로브리치 외에 뚜렷한 공격 루트가 부족해 스위스의 탄탄한 수비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스위스가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공격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볼로의 개인 기량과 자카의 전술적 리더십은 슬로베니아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수비적인 접근으로 버티며 역습을 노리겠지만 스위스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 전술을 감안할 때 공격 기회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슬로베니아가 초반부터 강하게 맞서며 조직적으로 수비한다면 스위스가 다득점 승리를 거두기보다는 신승의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가 전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여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고 슬로베니아는 수비적인 태세로 맞서며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위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분석법이 있고 다양한 루틴이 존재합니다. 배당을 분석하는 사람, 결장자를 분석하는 사람, 그날의 팀의 컨디션을 분석하는 사람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에서는 모든 분들의 분석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권유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분석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토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의 분석 자료와 조합픽을 확인하며 하는 것이 적중에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카페의 입장에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영어를 클릭하시면 분석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그리스와 덴마크입니다. 그리스는 이번 예선 첫 경기에서 전반전부터 4골을 몰아넣으며 5대1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바클라스 파블리디스가 대표팀 통산 10호 골을 기록하며 최전방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였고 바카세타스가 중원에서 지휘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스 초리스 역시 측면에서의 돌파와 마무리 능력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4차례 승리를 챙긴 점은 이번 예선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덴마크와의 상대 전적에서 3승 1무 8패로 크게 열세에 있어 이번 경기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첫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공격 의지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에 머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브라이언 리머 감독 체제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펼치고 있지만 최근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라스무스 호일룬이 나폴리 이적 후에도 교체 자원으로만 활용되는 가운데 돌베리와 비에레트가 투톱으로 나서고 미켈 담스가르드가 2선에서 지원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휠만드와 호이비에르가 중심을 잡으며 경기 조율을 담당합니다. 최근 친선 경기에서는 북아일랜드와 리투아니아를 꺾었지만 강팀 포르투갈과의 네이션스 리그에서 2대5로 대패한 경험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통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두 팀의 대결로 많은 득점이 나오기보다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스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덴마크의 수비 조직력과 중원 장악력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첫 승이 절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결정력 부족이 다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팀 모두 무패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며 경기의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몬테네그로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예선에서 단연 돋보이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13득점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공수 양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페로 제도 원정에서 안드레 크라마리치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꾸준한 집중력을 입증했습니다.
달리치 감독은 경험 많은 베테랑과 신예를 적절히 조화시키며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더욱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전개와 함께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기대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 중인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이번 예선에서 2차례 승리를 거두었지만 2번의 패배로 인해 아직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코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수비 불안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을 기록하지 못했으며 득점력도 저조의 강팀 원정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1무 2패로 기복이 크며 공격에서는 4골에 그쳐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술적으로는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를 주로 구사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이마저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크로아티아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안정적인 수비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으며 몬테네그로는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등 부진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가 수비적으로 나서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크로아티아의 공격력과 홈 이점을 고려하면 다득점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몬테네그로가 한두 차례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크로아티아의 완승이 예상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6번째 경기는 벨라루스와 스코틀랜드입니다. 벨라루스는 최근 경기력이 매우 저조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그리스에 1대5로 대패하며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 6경기 평균 득점이 경기당 1골이 채 되지 않는 수준이며 2차례나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카를로스 알로스 감독은 파이브백 전술을 주로 활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강조하지만 전력 차이가 뚜렷한 강팀을 상대로는 그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 공격 자원은 카이라트에서 뛰는 발레리 그로미코이며 18세 신의 트로핀 멜리첸코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있으나 경험 부족으로 인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관중 경기라는 불리함과 빈약한 공격 전개가 벨라루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스코틀랜드는 중원 장악력이 강점인 팀입니다. 스콧 맥토미니와 존 맥긴이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득점력을 겸비하고 있어 공격 전개에 안정감을 줍니다. 최전방의 채 아담스는 최근 컨디션이 다소 기복이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앤드루 로버트슨과 키어런 티어니가 좌우 풀백에서 활발한 오버래핑을 시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강점을 발휘합니다. 수비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나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덴마크와의 무승부는 조별리그 상위권 경쟁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고 이번 벨라루스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챙기려는 동기부여가 확실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벨라루스가 수비적으로 밀집하며 역습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고 스코틀랜드는 중원 장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기회를 엿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벨라루스는 공격 자원이 부족해 스코틀랜드 수비진에 큰 위협을 주기 어렵고 스코틀랜드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꾸준히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스코틀랜드 역시 최근 다득점 능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어 대량 득점보다는 신승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양상은 스코틀랜드의 점유율 우세 속에 벨라루스가 수비로 버티는 형태가 예상되며 결국 원정팀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스코틀랜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코소보와 스웨덴입니다. 코소보는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스위스에 0대4로 대패하며 수비 조직력과 공격 전개 모두에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세트피스와 측면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든 대회를 포함한 5경기에서는 4승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홈 첫 경기라는 점에서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기대되지만 최근 득점력 저하와 불안정한 수비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강팀 스웨덴을 상대로 승점 확보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웨덴은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출발을 했지만 공격진의 득점력은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마손 감독은 안정적인 수비 조직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강조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략을 자주 구사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집중력이 간혹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 코소보가 홈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한다면 실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코소보가 홈 이점을 활용해 초반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겠지만 스웨덴의 공격진은 경험과 개인 능력에서 확실히 앞서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소보는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실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스웨덴은 안정적인 미드필드 장악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적으로는 원정 승리가 유력합니다. 다만 코소보도 홈에서 한 골 정도는 노려볼 수 있어 양팀이 득점을 주고받는 양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비슷하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내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분명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시작 전에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찾아보신 뒤에 해당 영상 등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